법정, 정의가 실현되는 곳인가? 나에게 그날의 법정은 편견이 법의 가면을 쓴 무대에 불과했다. 12월 어느 아침, 워싱턴 DC의 작은 법원에서 나는 24세의 한국인 학생으로서 $500의 벌금을 물었다. 중대한 법률 위반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한국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돕기 위해 갔고 할머니께 받은 오래된 목걸이를 착용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냉랭한 판사의 시선과 법정의 침묵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여기서는 때때로 당신의 피부색과 목소리가 정의가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결정한다는 것을. 나는 김세현이다. 이것은 내가 마주한 부당함과 내가 물러서지 않은 이유에 관한 이야기다. 여기서는 영어를 약간 한국식 억양으로 말하면 가끔 정의가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 미국에서의 매일은 시험이다. 어떤 아침은 꿈의 도시라 불리는 워싱턴 DC에서 산다는 기대감으로 깨어나고 어떤 밤은 베개를 꼭 끌어안고 여기가 정말 환영받는 곳인지 스스로 묻는다. 그날은 햇살이 밝았지만 내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다. 내 미국인 룸메이트 사라는 부당한 집 계약 소송을 겪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눈은 붉게 충혈된 채 말했다. 세연아, 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변호사가 아니라 마지막 학년 법대생일 뿐이었다. 하지만 알았다. 정의는 아무도 혼자 서게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나는 그녀와 함께 가겠다고 했다. 우리는 워싱턴 DC 지방법원에 갔다. 차가운 나무 의자들이 줄지어 있는 그곳은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나는 평범한 네이비복에 할머니께서 한국에서 보내주신 물방울 모양의 작은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할머니는 내가 조금이나마 평안을 가지길 바란다고 하셨다. 재판 중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용히 뒤에 앉아 그림자처럼 있었다. 그러나 사라가 몇 가지 단어를 한국어로 번역해 달라고 했을 때 나는 속삭였다. 계약서가 잘못된 것 같아. 단 한마디였지만 판사는 찡그리며 멈춰섰고 나를 가리켰다. 저기 이상한 말 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는 조용히 일어나 말했다. 조금 한국어를 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친구고 방해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는 나를 오래 바라보다가 차갑게 말했다. 관계없는 자는 방해할 수 없다. 벌금 $500 부과. 사라는 내 말을 믿지 못하는 듯 돌아보았다. 나는 얼굴이 뜨거워졌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무력해서였다. 자유의 땅이라 불리는 이곳에서 모국어 한마디 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머리를 숙이고 법정을 나왔다. 수치심으로 가득했지만 후회는 없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었다. 단지 다를 뿐이었다. 아마도 그 다름이 몇몇 사람들에게는 가시였을 것이다. 나는 김세현, 24세 한국인 학생이다. 나는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라는 이유만으로 $500 벌금을 물었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나처럼 침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법정은 마지막으로 공정함을 찾는 곳이라 생각했다. 이성은 편견 위에 서고 진실은 가면을 뚫고 나올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그날 워싱턴 DC의 차가운 법정 안에서 나는 알았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상처도 깊게 아플 수 있다는 것을. 법정 문이 무겁게 열리며 무시할 수 없는 경고처럼 울렸다. 한 백인 남자가 들어왔다. 검은 법복을 단정히 걸치고 차갑게 빗어 넘긴 은발이 그의 엄격함을 드러냈다. 표정은 없었지만 그의 눈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마치 내가 이곳에 속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펜을 꽉 쥐며 친구 사라를 돕기 위해 법정에서 오가는 질문과 변호인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나는 뒤쪽 의자에 앉아 최대한 작게 몸을 움츠렸다. 그러나 판사 토마스는 나를 계속 바라보며 냉기를 쏟아냈다. 숨막힐 듯한 정적 속에 작은 선풍기가 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거에 들리지 않을 정도의 소리에 모든 시선이 나에게 돌아왔다. 판사 토마스가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여기가 어디인지 알고 있나? 여기서 장난칠 곳이라고 생각하나? 얼굴이 붉어지고 자존심이 마구 짓밟힌 듯했다. 나는 벌떡 일어나 깊이 고개 숙이며 속삭였다. 죄송합니다. 실수로 떨어뜨렸을 뿐입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끝날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의 시선이 내 목으로 내려와 작은 목걸이에 머물렀다. 할머니가 준 선물, 흐릿한 물방울 모양의 돌, 외로운 밤날을 고향과 사랑, 위로에 묶어주는 것이었다. 판사 토마스가 비웃으며 말했다. 저게 뭐냐? 싸구려 장신구 따위를 법정에 가져오다니? 여긴 엄숙한 곳이지 내 벼룩시장 아니야.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 목걸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가족이고 값진 위로였는데 그가 조롱으로 만들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작고 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일부러 문제를 일으키려 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그는 미국 법의 엄숙함, 외국인 소란, 법무시자 운운했다. 그의 말들은 내 자존심의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손이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들고 최대한 침착히 말했다. 저는 법대생입니다. 이곳 법과 엄숙함을 이해합니다. 재판에 영향을 줄 물건은 지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의 출신과 외모만으로 판단당해 상처받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망치가 내려치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져 법정이 얼어붙었다. 그 말투로 감히 나에게 말하느냐? 판사가 눈을 불태우며 말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분노로 가슴이 뜨거워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미 말한 바를 굳게 지켰다. 그가 고함쳤다. 그 태도와 싸구려 목걸이는 법정을 모욕하는 행위다. 여기서 $500 벌금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500. 할머니의 따뜻함을 느끼기 위해 제가 목에 걸고 다닌 할머니가 항상 곁에 계시다는 느낌을 주는 목걸이 때문에 나는 펜을 꽉 쥐었고 손이 떨려서 펜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는 작았지만 숨막히도록 조용한 그 방 안에서는 마치 폭발음 같았고 부당함의 절규 같았다. 몇몇 눈빛이 나를 바라보았다. 어떤 이는 놀란 표정이었고 어떤 이는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내가 가장 뚜렷하게 느낀 것은 고립감이었다. 마치 내가 이곳에 전혀 속하지 않은 것처럼. 낯선 나라 한가운데서 정의가 존중받아야 할 바로 그곳에서 나는 법을 대표하는 이에게서 천대받는 기분을 느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어 참았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미국에 오기 전 할머니가 내게 목걸이를 걸어주며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다. 무서우면 여기 손을 대봐. 이게 할머니의 힘이란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몸을 곧게 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은 할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자존심과 결의가 담겨 있었다. 재판장님, 벌금은 내겠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목걸이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거나 법정의 엄숙함을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일부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는 눈살을 찌푸리더니 놀란 듯하다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유감이지만 여기는 내 법정이다. 내 말이 곧 법이다. 나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내 목소리는 냈다. 법정을 나설 때 눈물은 여전히 눈가에 맺혀 있었지만 어깨는 펴졌고 걸음은 흔들림 없었다. 나는 침묵하지 않았다. 내 자존심을 지켰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할머니가 미소 짓고 있음을 알았다. 그때 나는 법정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마치 고요한 침묵 속에서 들릴 것만 같았다. 벌금 $500. 토마스 재판장의 목소리가 망치로 책상뿐만 아니라 내 자존심을 내리치는 것 같았다. 단지 하나의 목걸이 때문에. 나는 내 목을 내려다보았다.
야르는 줄에 세월에 흐려진 펜던트. 할머니가 미국에 오던 날 내게 주며 말씀하셨다. 혼자 낯설고 약하다고 느낄 때면 이걸 만져라. 할머니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단다. 그런데 오늘 그것은 법정의 엄숙함과 어울리지 않는 싸구려 장신구로 여겨졌다. 나는 침을 삼키며 떨리지 않으려 애썼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단지 마지막 학년 법대생 점고, 여자이고 아시아인일 뿐이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이 일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내가 누구인지 잊게 될 것이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재판장님, 나는 천천히 말했다. 벌금은 내겠습니다. 그러나 이유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몇 가지 질문을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정은 침묵에 휩싸였다. 내가 재판장님이라고 부른 방식, 도전적이지 않고 조롱하지도 않은,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침착한 태도 때문에 모두가 돌아보았다. 내 목걸이는 크지 않고 반짝이지도 않으며 논란이 될 만한 상징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내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왜 위반으로 간주되나요? 토마스 재판장은 잠시 머뭇거렸다. 아주 드문 순간 그의 얼굴이 약간 풀어졌다. 마치 내가 반박할 줄 몰랐다는 듯이. 나는 계속 말했다. 재판장님, 제가 배우는 법지식에 따르면 법정을 모독하는 행위는 명확한 도전 의도와 심각한 재판 방해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할머니의 기념품을 착용한 것이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오른쪽 의자에 앉은 여성은 커다란 금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멀리 있는 한 남자는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만약 재판장님께서 제 목걸이를 문제 삼으신다면 나는 더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개인적인 의미가 담긴 작은 장신구가 법정의 기준을 위반한다고 명시한 구체적인 법조항을 알려주십시오. 그는 고개를 돌려 내 시선을 피했다. 너무 논리적이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여기는 내 법정이다. 법은 내가 정한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이미 들었으니까요. 나는 다시 목걸이를 내려다보며 손가락으로 펜던트를 살짝 만졌어요. 내 계좌에 $50,000는 없어요. 권력도 지위도 없어요. 하지만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결연함과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그날 나는 지지 않았어요. 법정에 냉랭한 조명이 내리쬐었지만 내 마음은 뜨거웠어요. 목걸이 하나 때문에. 나는 토마스 판사를 보며 스스로 묻곤 했어요. 법정 안에서 유일하게 나를 겨냥하는 사람. 왜일까요? 그날 하루 동안 나는 그 질문을 몇 번이나 했어요. 은으로 된 단순한 목걸이, 화려하거나 눈에 띄는 장신구는 아니지만 내게는 고향과 할머니, 이 낯선 세상에서 나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분과의 연결고리예요. 판사는 나를 보며 냉담하면서도 약간 당황한 눈빛을 보였어요. 알다시피 법정에서는 경솔함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내 관점에서 저 목걸이는 부적절합니다. 나는 침을 삼키며 침착하려 애썼어요. 판사님, 나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힘을 내어. 왜 오직 저만 이 단순한 목걸이 때문에 주목받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아시아인이기 때문인가요? 판사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문화적 의미가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단순한 편견 때문인가요? 저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이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판사는 내 시선을 피하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처음으로 그가 당황하고 약간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나는 뭔가 더 깊은 문제에 닿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 감정이 내 안에 넘쳐 흘렀고 무력함이지만 굴복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판사님, 저는 미국 법률에서 종교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에 대해 많이 공부했습니다. 이 목걸이는 개인적인 상징이며 제 정체성의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만약 제가 그 대가로 벌금을 내야 한다면 그 공정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목소리는 이제 더 단단해져서 떨리지 않았어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조용히 녹음 기능을 켰어요. 내 안에서 한 부분이 말했어요. 진실을 위한 증거를 남겨야 한다. 판사님, 저는 단지 진실이 기록되고 인종이나 출신에 상관없이 모두가 공정하게 대우받길 원할 뿐입니다. 법정은 너무 조용해서 멀리 앉아있던 변호사의 한숨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토마스 판사의 눈빛은 이제 텅 비어 있었고 처음에 거만함은 사라졌어요. 나는 내 목걸이를 바라보며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연결감을 느꼈어요. 할머니뿐 아니라 내 자신과도.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든 나는 일어섰어요. 벌금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존심과 진실을 위해. 사실은 이렇습니다. 벌금은 낼 거예요. 부당함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괴로워하고 싶지 않아서요. 하지만 이제부터 법정에 들어설 때 더 조심할 거예요. 토마스 판사의 눈빛은 예전처럼 차갑거나 권위적이지 않았어요. 그는 마지못해 때로는 무거운 마음으로 말했어요. 그는 내가 태도를 바꾸길 원해. 나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분명히 말했어요. 판사님, 저는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겠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대우에 굴복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은 고요했고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의 한숨 소리만 남아 있었어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번 사건에서 차별적 태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어요. 나는 $500 현금을 꺼내 단호하게 책상 위에 놓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내가 침묵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어요. 나는 토마스 판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눈물 어린 마음으로 말했어요.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것은 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친한 친구를 위해서, 그리고 이 부당함을 겪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목에 걸린 작고 소중한 목걸이, 할머니가 준 선물,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단단했어요. 법정을 나설 때 비는 억수같이 쏟아져 모든 아픔을 씻어내려는 듯했지만 마지막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쳐 내 얼굴을 밝게 비쳤어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토마스 판사는 잘못했어요. 분명 차별이 있었어요. 나는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거예요. 나는 이 길이 쉽지 않을 걸 알아요. 하지만 나는 준비가 됐어요. 나는 변호사를 만나 모든 세부 사항을 설명했고 몰래 녹음한 녹음 파일을 건넸어요. 변호사들은 놀라움과 존경이 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이것은 단순한 사법윤리 위반이 아니라 심각한 인종차별 행위였습니다. 나는 사법감시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진정을 제기했어요. 모든 세부 사항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고 모든 말과 편견 가득한 눈빛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란 걸 알았고 계속 싸울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 목소리를 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법정 이후 나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진정서는 사법감시위원회에 접수되었고 단순히 한 번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조사 과정이었어요. 나는 위원회가 소집한 날 그 자리에 있었고 낯선 이들의 날카로운 시선 아래 앉았어요. 그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찌르는 날카로운 바늘 같았고 나는 벽으로 몰린 느낌이었어요. 토마스 판사의 변호사는 내 모든 주장을 반박하려 애썼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침착하게 진실과 미국 헌법, 법률의 근거에 답했고 근거 없는 말이 아니었어요. 내 모든 답변은 내가 직접 겪은 부당함에 대한 확고한 주장입니다. 그동안 제 이야기는 워싱턴 DC를 넘어 다른 지역, 특히 유학생들과 소수민족 커뮤니티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응원의 말들이었고 몇몇 지지 메시지들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연락해와 비슷한 이야기들, 불공정과 차별을 경험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마음 아픈 보고들을 받았습니다. 토마스 판사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그가 인종이나 종교가 다른 사람들에게 노골적인 편파와 차별을 저질렀던 사건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몇몇 이야기들은 시민단체와 사회의 양심 있는 이들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때때로 저는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마치 혼자 싸우는 늑대가 더 크고 위험한 늑대 무리와 맞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깊은 편견과 구조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는 사법체계의 맞선 싸움의 일부였습니다. 제 목소리와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유학생의 용기, 법정 내 불공정에 맞서는 싸움 같은 제목으로 전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눈에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제 존엄과 친구 한 명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큰 책임임을 느낍니다. 불이익을 당하고 차별과 불공정의 그늘 아래 사는 이들에게 희망의 목소리가 되는 책임 말입니다. 제 마음은 날마다 더 강해졌고 어둠 속에서 점점 밝게 타오르는 작은 불꽃 같았습니다. 작은 행동들, 진심 어린 말들이 퍼져나가 사회를 흔들고 필요한 변화를 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가 외로운 목소리로 끝나길 원하지 않습니다. 작은 빛이라도 되어 이 사회가 조금 더 공정해지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일에 기여할 수 있다면 위험이 있더라도 그 책임을 기꺼이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몇 달간의 긴 조사와 숙고 끝에 마침내 사법위원회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멈춘 듯했고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위원회는 모든 증거와 증언을 꼼꼼히 검토한 후 토마스 판사가 특정 인종을 겨냥해 권력을 남용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발언들이 인정된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견책만 받은 것이 아니라 편견 인식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묻는 명확하고 엄격한 처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임이나 정직을 기대했지만 이 결정은 완벽하지는 않아도 큰 진전이었습니다. 명백한 잘못이 인정되고 처벌받은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매우 큰 의미를 느꼈습니다. 제가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권력이 신성하게 여겨지는 사법체계 안에서도 개인적인 편견과 차별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는 명백하고 용납할 수 없는 예이며 정의를 중시하는 모든 이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이라 믿습니다. 이 결정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워싱턴 포스트 같은 주요 언론에서도 광범위하게 다뤄졌습니다. 저는 한국 출신 유학생으로서 갑자기 편견과 차별에 맞서 당당히 목소리를 낸 사람으로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현재 저는 법학부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지식뿐 아니라 탁월한 공헌으로 여러 특별상을 받는 영예도 누리고 있습니다. 많은 인권단체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며 강한 지지와 연대를 표현했고 심지어 저에게 감사의 뜻을 담은 표창장도 보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께서 이 길이 많은 손해를 가져올까 걱정하셨지만 제가 꿋꿋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점차 안심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말이었지만 온 세상의 격려와 힘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사라라는 법적 투쟁이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세 분쟁으로 어려움에 처했었고 불리할 것 같았지만 결국 소송은 재심을 거쳐 집주인의 잘못이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사라는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 저에게 말했습니다. 바로 제 끈기와 용기가 그녀가 굳건히 설 수 있는 힘을 주었다고. 그것이 제가 알게 된 이유입니다. 작고 사소한 행동도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더 공정한 사회를 위해, 저만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해.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순간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내가 보여준 용기 덕분에 너 자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고 확신의 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싸울 것이며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제 일이 되었습니다. 낯선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걸어가야 할 삶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저는 법정에서 자리에 돌아가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평범해 보이던 법학도의 일상이 더 이상 같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수동적이고 낯선 땅에서 방황하는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불공정에 맞서 싸우며 제 존엄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고통스럽고 힘든 경험은 저에게 새로운 힘을 심어주었습니다. 더 성숙하고 강인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매일 저는 할머니께서 주신 작은 목걸이를 목에 걸고 다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행운의 부적이 아닙니다. 그 목걸이에는 저의 뿌리, 정체성, 그리고 극복해온 역경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용기의 상징이며 폭풍우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한국인의 불굴 정신을 나타냅니다. 때때로 법정에서 긴장했던 순간을 떠올리면 제 심장은 마치 어제 일처럼 빠르게 뛰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에는 후회할 자리가 없고 오직 결심만 있을 뿐입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 순간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권선학, 동화 속 인물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바로 제 실제 이야기입니다. 화려하지 않고 눈부시지도 않을지 모르지만 현실 속 불공정해 보이는 곳에서도 당당히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승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인내와 용기의 결과임을 배웠습니다. 작고 미미해 보이는 개인도 세상을 바꾸고 더 공정하고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통해 그 교훈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무엇보다 소중하며 제가 선택한 길, 미래의 변호사가 되는 길에 빛나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것이 제 여정에서 가장 빛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한국인임이 자랑스럽고 정의의 편에 설 수 있음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뜨거운 열정을 담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의 편견과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멈추지 않고 싸울 것입니다. 제 이야기, 김세현이라는 작은 목소리가, 하지만 굳건히 차별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을 부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즉각적이거나 완벽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관심하고 냉혹한 시스템에 생긴 척금이자 작은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걸음들이 인간의 존엄을 지켰고 용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지켜주었습니다. 그 용기는 저에게 힘을 주었을 뿐 아니라 정인과 같은 이들에게, 그리고 아직 일어설 순간을 기다리는 모두에게 희망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누구나 즉시 빛으로 나올 수 없고 누구나 쉽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용기란 때때로 인간 본연의 자연스러운 본성일 뿐입니다. 단지 깨어나고 손길이 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감과 결단으로 목소리를 낼 용기를 가진 한 사람이 세상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여정은 아직 멀었지만 공정함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어둠을 밝히는 작은 불꽃이 되고 조용히 싸우는 이들에게 영감을 주길 바랍니다. 이 여정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느끼신다면 공유하거나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그냥 마음속에 간직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큰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다시 만나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정의의 길을 걸어가길 희망합니다.